사진 속 이 남자의 이름은 왕옌칭입니다. 그는 강호에서 두 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산시성의 도두광이고 다른 하나는 화북의 최고 살인자입니다. 이 두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왕옌칭은 매우 잔인한 범죄자이며 당시에는 자물쇠와 금고를 여는 기술로 유명합니다. 그는 탈옥을 조직했고 16명을 살인하고 13명을 중상 입히며 그중 젊은 여성 경찰도 살해했습니다. 오늘은 산시성의 왕옌칭의 체포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0년 5월에 어느 깊은 밤 후난성 천저우의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2명의 경찰이 작은 여관의 방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한 남자와 여인이 당황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부부라고 거짓말했지만 결혼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었고 서로의 이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방에 머물게 하고 물건을 수색하는 동안 한 경찰관이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권총과 수십만 원의 현금을 찾았습니다. 놀란 경찰은 즉시 경계했고 남성에게 다른 사건이 있을 거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경찰이 이 남성을 제압하고 그를 공안국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미친 이 남성은 2명의 경찰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다시 권총을 빼앗아 후난성 천저우의 거리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고 나중에 여러 명의 경찰이 지원을 와서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공안국에서 신문한 후에야 이 남자가 바로 중국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화북 제1의 살인자 왕옌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옌칭이 화북의 제1살인자가 되기 전에 그는 산시 도두광이라는 더 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러한 별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1963년 왕옌칭은 산시성 타이위안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님은 모두 타이위안 중장비 공장 자재학교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가정 환경에서 왕옌칭이 앞으로 그런 죄악의 길을 걷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왕옌칭은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일반적인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장의 기계 장비에 매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버지에게 그를 공장에 데려가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기계 도구를 조작하는지, 용접공들이 어떻게 전기 용접하는지, 그리고 공구공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이러한 기술 작업에 매료되어 있었고 부모님은 매우 실망했는데 이유는 이 아이가 앞으로 기껏해야 노동자밖에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습니다. 점차 왕옌칭은 기계 분야에 대한 관심을 자물쇠 연구로 옮겼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많은 간단한 자물쇠를 쉽게 열 수 있었고 이웃집에 자물쇠가 고장났을 때 항상 능숙한 손으로 자물쇠를 열어드렸습니다. 주위 어른들은 모두 이 아이가 영리하고 손재주가 있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왕옌칭은 점차 다른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는 몰래 선생님의 사무실에 들어가 선생님 서랍의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돈을 가져갔지만 곧 들켰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모두 학교의 교사였기 때문에 학교는 왕옌칭에게 비판 교육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왕옌칭은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자물쇠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열어보면서 실력을 키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몰래 공장의 금고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안에 있는 거액의 현금을 감히 건드리지 못했지만 공장에서 발견한 후 충격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왕옌칭은 노동교양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왕옌칭은 진정한 고수의 한 노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옌칭이 공장의 금고를 열어 잡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좋아했으며 자신의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그 이후로 왕옌칭은 깊이 이해하여 자신의 잠금 해제 기술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전무후무한 뛰어난 기술을 독창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출소 후 왕옌칭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고도화되는 잠금 해제 기술을 통해 범죄의 길로 점점 더 멀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각종 금고의 자물쇠를 여는 것을 좋아하고 자물쇠를 여는 속도가 비밀번호를 알고 여는 사람보다 더 빠릅니다. 그는 많은 재물이 보관된 금고, 특히 일부 호텔과 기업의 중요한 장소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그는 범행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거의 각지에 그의 죄악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신들린 듯한 잠금 해제 수단으로 여러 번 성공하여 암흑세계에서 점차 산시 도두광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왕옌칭은 사방에서 자물쇠를 열고 훔치며 상당한 금품을 훔쳤습니다. 그가 노린 자물쇠에는 아무리 정밀해도 결국 열리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유명해진 이유는 한 사건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동료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기업의 금고에 대량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업의 금고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최신 기술의 도난 방지 자물쇠로 비밀번호를 알지 않는 한 아무도 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왕앤칭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흥분하여 그날 밤 그 기업에 잠입해서 금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업의 보안 순찰 횟수가 매우 빈번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금고를 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그 금고의 브랜드만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 금고의 생산업체를 찾아냈고 작업장에서 탐지기를 훔쳐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밤낮으로 연구한 끝에 금고를 여는 방법을 찾은 후 판매하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보는 척했습니다. 점원의 부주의를 틈타 그는 반복적으로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몇 번 성공한 후 그는 다시 그 기업에 잠입하여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수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몽땅 가져갔습니다. 이 일은 도둑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해졌고 그들은 산시의 도둑왕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속담에 나무가 크면 바람을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왕앤칭은 도둑왕이 되었으니 그의 명성은 당연히 경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미 왕앤칭을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1985년 6월 국가에 강력한 단속이 있을 때 왕앤칭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 감옥에 투옥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엄격하고 엄중하며 신속한 원칙에 따라 법원은 왕앤칭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왕앤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해 왕앤칭은 경찰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구한 자물쇠의 열기의 절묘한 기술을 경찰에 알려 나라의 보탬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요구는 지금으로선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80년대에는 중국의 전체적인 과학기술 수준이 제한적이었고 각 산업에서 발전과 돌파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한편으로 왕앤칭의 잠금 해제 기술을 습득하여 범죄를 더 잘 단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앤칭의 잠금 해제 기술이 전체 기업의 기술 업데이트를 도울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유익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법원의 평가 후 왕앤칭은 사형 집행유예로 변경되었고 그는 운 좋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후 왕앤칭은 산시성 펀양 감옥에 수감되어 복역했습니다. 감옥에서 왕앤칭은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도소에 기계 작업장이 있는데 왕앤칭은 이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교도소의 기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교도소의 기계 작업장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허를 받았고 점차 교도소 측의 경계도 완화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감옥에 들어간 첫날부터 자신을 가둔 이 장소를 어떻게 탈출할지 구상하기 시작했고 늘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작업장 한 구석의 바닥이 시멘트로 경화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앤칭은 여기서 땅굴을 파서 탈옥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차 기계 작업장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강한 탈옥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의 협박과 회유를 당한 11명의 교도소 친구들을 선택하여 비밀 탈옥 소그룹을 결성했습니다. 매일 그들은 일하는 틈틈이 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틈을 타 교대로 직접 만든 도구를 사용하여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3달 동안 70m가 넘는 감옥 바깥으로 통하는 터널을 파냈습니다. 마침내 1988년 겨울의 어느 밤 그들은 때가 되었다고 느끼고 조용히 이 터널을 통과하여 분양 감옥을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탈옥 후 왕앤칭은 자신이 다시 경찰에 체포되면 더욱 엄격한 처벌에 직면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진 그릇을 부수기로 결심하고 그 11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미친 듯이 도망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12명은 감옥에서 탈출한 후 즉시 흉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주요 범행 수단은 여전히 금고를 훔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왕앤칭의 뛰어난 잠금 해제 기술 덕분에 원래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금고들이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청두의 한 범행에서 왕앤칭은 한 고급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먼저 아무렇지도 않게 호텔 내 금고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관찰한 후 직원의 방심을 틈타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금고를 열고 안에 보관된 1,600만 원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범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담력은 점점 커지고 수단도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만약 금고가 특별한 설계나 고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은 이전처럼 단순히 잠금 해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직접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도구로 강제로 파괴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절도 행위가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의 반항에 부딪혔을 때 왕앤칭 일당이 주저없이 살인을 선택하고 타인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밤늦게 문이 열려있는 작은 상점에 도착하여
가게 주인과 3명의 손님을 끈으로 묶고 상점의 금품을 모두 약탈했으며 이 4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공수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왕옌칭은 이 12명 모두에게 살인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이 범죄 조직은 산시성,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스촨성 등 11개 성을 돌아다니며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총 16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부상시켰습니다. 1989년 12월 15일 왕옌칭은 또 다른 탈주범 우상씨와 함께 심야에 우상씨의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 우상씨의 집 앞에 3명의 경찰이 잠복해 있었고 곧바로 양측이 총격전을 벌여 류원잉이라는 여경이 왕옌칭의 총에 맞아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고 왕옌칭 범죄 조직에 대한 체포를 강화했습니다. 왕옌칭은 큰 압박을 느꼈기에 그는 조직을 해산하고 각자 도망쳤습니다. 이후 그의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은 체포되어 자수하였고 왕옌칭이 홍콩으로 도망치려 한다고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왕옌칭은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경찰은 쉽게 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990년 5월의 어느 깊은 밤 도망치던 왕옌칭은 후난성 천저우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오랜 도망으로 인해 그는 경계를 늦췄을 것이고 아니면 자신이 이미 법망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저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는 매우 대담하지만 결국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행동인 매춘을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경비원은 일상 순찰 과정에서 왕옌칭의 이상 행동을 발견하고 검문을 진행했습니다. 왕옌칭은 도둑이 재발저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현장에서 경비원과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고 직접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꺼내 경비원을 향해 총을 쏘아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총소리는 곧 경찰들을 불러왔습니다. 현지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하여 즉시 게스트하우스를 포위하고 왕옌칭 및 그의 공범들과 대치 상황을 형성했습니다. 경찰의 포위에 직면하여도 왕옌칭은 꼼짝없이 체포되지 않고 완강히 저항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와 게스트하우스 지형에 익숙해져 경찰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왕옌칭은 점차 열세에 처하게 되었고 총알도 점점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한때 11개 성을 종횡무진 누비며 수많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악명을 떨쳤던 이 산시 도둑왕은 마침내 법망에 걸려들어 피비린내 나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의 도망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체포된 그는 이번에는 어쨌든 사형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숨기지 않고 매일 좋은 술과 고기를 주면 피해자의 시신이 묻힌 위치를 차례로 자백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된 끝에 경찰은 왕옌칭 범죄 조직이 살해한 15구의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1990년 말에 산시의 도둑왕 왕옌칭은 공개 재판을 받았고 총살형을 집행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